여보, 이게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제 목소리가 지하실의 냉기처럼 서늘하게 안방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화장대 앞에서 태연하게 로션을 바르다 말고 거울을 통해 제 손에 들린 작은 상자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분명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20년도 더 전에 제 손으로 직접 병원에 찾아가 제 기능을 끊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단 한 번도 제가 사준 적 없는 이 낯선 물건이 우리 부부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왜 제 손으로 남자의 자격을 포기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아내가 제 등 뒤에서 어떤 질펀한 밤들을 보내왔는지, 지금부터 제 인생을 건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극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철, 올해 58입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자식 하나 없이 아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적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약했고 저희는 아이를 갖는 대신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아내 몰래 비뇨기과를 찾아가 정관 수술을 받은 것은 혹여나 생길지 모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차단해서 아내의 몸과 마음에 작은 짐이라도 지우고 싶지 않았던 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친놈처럼 일만 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마침내 우리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것이 제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사이는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일에 치여 살았고 아내는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하고만 결혼한 사람 같아요. 전 너무 외로워요. 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그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에게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문화센터 동호회에 나간다며 늦은 밤에야 들어왔고 제 옆에 누워서도 남몰래 휴대폰을 붙잡고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평생 나 하나 보고 살아온 사람이니 저렇게라도 즐거움을 찾는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문득 아내가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던 낡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고 헌 옷가지들을 들어올리는 순간 제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린 그 낯선 피임 도구 상자였습니다. 아내는 제 추궁에 처음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거 동호회 동생이 남편이랑 쓴다고 해서 내가 대신 사다 준 거야. 깜빡하고 못 전해줬네. 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황당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상자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어서 자. 라고요. 제 대답에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서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들었지만 저는 단 1초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잡아야 한다. 내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믿지 말자. 그것이 바로 아내가 제게 선사한 지옥의 초대장이자 제가 아내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계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무딘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까? 같은 낯간지러운 말을 건네며 아내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완전히 안심했는지 동호회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10분의 시차를 두고 그림자처럼 그 뒤를 밟았습니다. 며칠간의 미행은 허탕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문화센터에 가거나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정말 친구 부탁으로 사다 놓은 물건이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며 포기하려던 찰나
마침내 아내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유난히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오늘 동호회에서 야유회 가서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아내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아내의 차가 향한 곳은 문화센터가 아닌 시내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낯선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망연자실하게 오피스텔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차에서 내렸고 곧이어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나타나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몸짓은 누가 봐도 평범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서로에게 완전히 밀착한 채 오피스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 뒤를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쓴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폐부 깊숙이 박혀왔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놈의 팔짱을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저 웃음 내가 반드시 산산조각 내주마. 저는 그들이 떠난 오피스텔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703호에 어떤 분이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알던 분 같아서요. 늙은 경비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제가 건넨 빳빳한 지폐 몇 장의 입을 열었습니다. 아, 거기 총각? 인물은 훤한데 직업은 변변찮은 것 같더라고. 맨날 집에만 있고 웬 나이 많은 아줌마가 자주 들락거리던데 꽤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 월세도 그 아줌마가 내주는 것 같던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젊은 놈에게 몸뿐만 아니라 제 피와 땀이 밴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아내가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직 안 잤어요? 저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올려둔 오피스텔 월세 고지서를 아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낮에 몰래 우편함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왜 여기? 그놈하고 밤새 질펀하게 즐기다 오는 길인가? 제 서늘한 목소리에 아내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에 평생 남을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만났어. 왜? 당신한테는 없는 걸 그 사람한텐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뭘 못해줬는데? 남자. 당신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잖아. 내가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인형처럼 옆에 앉혀만 둔 거야. 그 사람은 달라. 날 여자로 만들어준다고. 아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정관 수술. 아내를 위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제가 기꺼이 감수했던 그 희생이 이제는 남자도 아닌 놈이라는 모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서는 복수를 위한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그렇게 쉽게 끝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멸감과 배신감을 아내와 그놈의 뼈속까지 똑같이 새겨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등 뒤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당신을 너무 외롭게 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내는 뜻밖이라는 듯 저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내와 그 상간놈을 완벽한 파멸로 이끌 제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좋은 시간 보냈어? 당신이 즐거워 보이니 나도 좋네. 라며 웃어주었고 심지어 아내의 손에 용돈까지 쥐어주며 그놈과의 만남을 부추겼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동정하거나 혹은 어리석다고 생각했겠지요.
제 헌신을 발판 삼아 더욱더 대담하게 젊은 놈과의 미래를 즐겼습니다. 제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아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그 상간놈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본명은 차현우, 나이는 32. 변변한 직업 없이 여러 여자를 등치며 살아온 전형적인 제비, 사기꾼이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아내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아내에게 슬쩍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는 후배가 베트남에 의류 공장을 차린다는데 사업 전망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을 찾아야지. 소일거리 삼아 투자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지원해줄게. 물론 그 사업 계획서는 제가 돈을 주고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아내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아내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그 베트남 의류 사업 말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이랑 같이 투자해도 될까요? 아주 믿을만한 동생인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요. 아내가 말하는 믿을만한 동생이 누구인지는 뻔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자금이 더 필요하면 말해. 내 퇴직금이라도 미리 당겨줄 테니.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쌈짓돈은 물론 제가 건넨 거액의 돈까지 전부 차현우라는 놈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놈은 아내 앞에서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겠죠. 누님,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평생 발 뻗고 사는 겁니다. 라면서요. 마침내 계약 당일,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큰 계약하러 가는데 든든하게 입고 가. 라며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감격의 눈물까지 글썽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계약 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실신 직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현우가 연락이 안 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베트남으로 먼저 출발했나 보지. 아니야. 사무실도 텅 비었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 사기당한 것 같아. 우리 돈 전부.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넋이 나간 표정의 아내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옷과 가방이 그 어느 때보다 처량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내 돈 당신 돈 전부. 저는 그런 아내 앞에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현우와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사진, 두 사람이 나눈 역겨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내역, 그리고 차현우의 사기 전과 기록까지. 아내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아내를 향해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대사를 읊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내가 남자로 보이나? 당신이 남자도 아닌 놈 취급하던 내가 당신과 그 젊은 놈의 질펀한 밤까지 모두 지원해주고 당신 인생을 나락으로 처박은 진짜 남자였던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당신이 투자한 돈, 전부 내가 빌려준 돈이라는 차용증도 여기 있고 당장 이혼 소송 걸고 상간남에게는 사기죄로 고소장 넣을 거야. 당신은 평생 내 돈과 위자료를 갚으며 빈털터리로 살게 되겠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내 청춘에 대한, 그리고 짓밟힌 내 자존심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분노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박성철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